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공간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요? 거실, 사무실, 차 안, 카페? 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앞 도서관을 좋아하는데요. 책도 구경하고 책도 읽고 혼자 사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나이 든다는 것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나이 들매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나이 들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나누었던 바다출판사 한수원님 지음의 나이를 이기는 심리학 두 번째 이야기로 공간의 챕터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나이 들어 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간. 어디에서 나이 들어 갈 것인가? 왜 하필 차고였을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굴지의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그 시작이 작은 착오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한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차고를 사무실 공간으로 썼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렇지만 왜 차고일까?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가능할 터이니 어릴 때부터 쓰던 침실일 수도 있고 옥상일 수도 있고 지하실일 수도 있다. 컴퓨터 하나만 들고 일하는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왜 차고라는 공간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 시대를 바꾼 혁신적인 기업들이 미국의 동부에서 시작되지 않고 서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가 바로 차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차고가 혁신적인 창업의 공간이라는 믿음에서 BMW는 스타트업 차고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공간들은 각각의 스테이션들을 실제로 차고처럼 디자인해 놓았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느낄 때 창의적이 되고 추상적인 개념에도 잘 반응한다. 차고라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차고의 문을 열어놓으면 한쪽 벽은 완전히 트여있는 공간이다. 차고는 차가 들어오도록 디자인된 공간이기 때문에 큰 길로 트여있지만 나머지 3면은 막혀 있어서 은신처처럼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나만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면서 나온 결과물을 외부 세상에 널리 보낸다는 개념이 차고에서 시작한 창업 작업과 통하는 것 같다. 차고라는 공간은 개인주택에서 가능하다. 개인주택은 건물과 건물이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다. 그 사이에 공간이 있고 마당이 있으며 나무와 관목들이 있다. 미국 서부 주택의 경우 차고가 집의 앞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관은 사용하지 않고 차고로만 출입하는 경우도 많다. 차고 앞 공간에 농구대를 설치해 놓은 집도 많다. 동네에서 블록 파티가 열리면 이 차고 앞 공간은 이웃들과 같이 바베큐를 굽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글 쓰는 사람이라면 차고에서 더 글이 잘 써진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글 쓰는 작업에 어울리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자연 속에 파묻혀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 않으면서 글에 집중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감각과 움직임을 결정하고 정서와 생각을 만든다. 게다가 우리의 인지 과정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에도 영향을 끼친다. 넓은 공간에 있으면 그만큼 틀을 깬 사고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밝은 불빛 아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연히라도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많은 물리적 공간일수록 사람들과 더 친해질 가능성이 크다. 구글 사옥은 사회적 소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휴식 공간에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사람들과 융합을 중요시하는 구글 사옥은 150룰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사옥 내 어디에 있든 150초 안에 다른 직원과 마주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컬러풀하고 재미있는 디자인으로 유명한 구글 사옥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이 혁신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휴식 공간을 업무 공간만큼이나 중요하게 설계하는 점이 잘 알려진 자랑거리이다. 그만큼 공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큰 영향을 준다. 느낌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할 때 전통적인 인지 모델에서는 내면과 바깥 세상을 구별하여 이원론적으로 생각했다.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이 바깥 세상의 정보를 알아차려서 뇌에 전달하면 지각, 인지라는 내면 과정을 통해 들어온 이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뇌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내면 과정은 바깥 세상의 감각 정보를 어떻게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의사결정에 사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 다음 바깥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근육, 운동기관에 명령을 보내어 움직임과 반응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다. 신체는 단순히 외부의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각과 인지를 변화시키는 인지의 일부분이다. 무거운 백팩을 메고 있을 때 경사진 언덕을 보면서 그 각도를 평가해 보라고 하면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을 때보다 더 가파르다고 대답한다. 실제로 그 경사진 언덕을 올라갈 것도 아닌데 우리는 신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한다. 특히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경사를 더 가파르다고 느끼는데 이 또한 신체의 상태가 지각을 변화시키는 예시이다. 얼굴 표정은 감정을 표현하는 기제일 뿐만 아니라 감정을 만들어내는 기제가 된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이 행동을 만든다는 한 방향의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쁜 것처럼 말이다. 나의 신체적 상태와 감각 경험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거친 표면을 만지고 있을 때 동시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매끄럽지 않다고 기억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경우, 그리고 차가운 커피를 손에 들고 있던 중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상황에서 만난 사람이 훨씬 따뜻한 사람이라 여겼다는 결과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시각 구조는 세상의 모든 시지각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또 공간 기억은 내가 늘 있는 공간의 구조를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뇌는 내가 사는 환경의 정보를 기억의 일부로 사용한다. 뇌의 공간 기억에 부담을 일으키면서 모든 물건들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뇌는 우리 주변 환경을 시각 구조의 일부로 사용한다. 실제로 방을 둘러보면 우리가 모든 시각 정보를 매번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방에 있는 물건이나 정해진 장소에 늘 놓여 있는 것은 의식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평소에 지갑이랑 휴대폰을 무의식적으로 올려놓던 현관 앞 탁자가 어느 날 없어지면 갑자기 당황하고 여기에 탁자가 있었던가 헷갈리기까지 한다. 우리는 익숙한 주변 환경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기보다 자동화된 무의식으로 밀어놓는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자동화되어 인지 과정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던 것들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뇌는 우리가 사는 환경을 인지의 일부로 작동시키면서 나의 공간 지각이나 공간 기억에 부담을 덜어준다. 사실 우리가 매 순간 주변 환경에 있는 모든 감각 정보를 다 처리하고자 한다면 뇌의 과부하가 일어날 것이다. 반면에 내가 사는 환경 내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매번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인간은 환경을 인지 과정의 일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특정한 도구가 지각과 인지 과정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가령 시각장애인의 시각보조 지팡이, 생물학자의 현미경은 시각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예로 스마트폰을 들 수가 있다. 예전에는 외워야만 했던 전화번호나 여러 정보들을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모두 넣고 다니며 해결할 수 있다. 검색 기능 덕분에 생활의 여러 정보를 외울 필요도 없다.
그러니 스마트폰은 이제 기억의 일부가 되어서 외장 메모리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환경은 인지의 일부분이고 우리는 환경을 체화하여 생각한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공간과 차를 타고 가야만 하는 공간은 다르게 체화되고 개념화된다.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다른 프레임으로 인식한다. 손이 닿는 공간은 나의 관점에서 시각화되고 거리를 계산할 때도 나의 신체와 나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 내의 환경도 세상을 체화하는 프레임이 된다. 보통 체격의 평범한 여성은 400m를 걷는데 5분 정도가 걸린다. 목적지가 15분 거리 이내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는 대신에 걸어간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또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사러 갈 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동네가 체화된 인간에게는 편안한 나의 공간이 된다. 신체와 마음과 외부 환경, 이 세 가지는 모두 분산되고 체화된 인지의 일부분이다. 감각, 지각, 의사결정, 예측, 반응 등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다. 신체와 마음과 환경의 관계는 동시에 일어나거나 내부의 활동이 먼저 일어나서 얽혀있는 복잡한 과정이다. 체화된 인지 개념 중에서 환경적 요인이 인지의 일부라는 의미로 분산된 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없애고 집을 잘 정리하면서 지내면 인지 과부하가 줄어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에이징 플레이스에 대하여 에이징 플레이스란 말 그대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이 들기이다. 가능한 오랫동안 확실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주택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에이징 플레이스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가족이나 공공기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주택에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요양원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함께 살 수 있는 자녀가 다들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오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체적, 지각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에이징 플레이스의 의미를 두고 나이가 들어서도 내 집에 살 수 있다는 수동적 개념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선택한 환경에서 산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주택 설계에 있어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한계는 중요한 요건이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스마트 하우스, 사물 인터넷,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활용하여 독립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내가 사는 환경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주택에서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하며 살 것인가를 포함한다. 내가 살던 익숙한 지역에서 익숙한 이웃들과 살 수 있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고 혹은 친구들과 같이 모여 하우스메이트로 살 수도 있다. 어찌됐건 개인의 삶은 그가 살고 있는 환경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심리학 연구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이 들기를 권한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장수 노인들이 유난히 많은 마을이 있다. 대표적인 장수 마을이라고 꼽히는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의 섬이나 일본의 오키나와의 경우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 지역에 살고 평생지기 친구나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는 마을이 있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집에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나의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곧 여러 세대가 함께 있고 삶의 지혜와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증명한 것이다. 은퇴한 뒤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경우를 많이 본다. 양평에 직접 디자인한 집에 사시는 은퇴한 교수님 댁에 한두 번 방문한 적이 있다. 교수님 댁 바로 주변에도 친한 지인들이
땅을 사서 마찬가지로 집을 지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그 마을에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것이다. 강원도 어느 경관 좋은 지역에 은퇴 후 집을 짓고 사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은 산악회 모임으로 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치가 너무 좋은 위치를 발견해 그곳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다고 한다. 산악회 회원들은 그렇게 하나둘씩 그 주변에 땅을 사고 집을 짓게 되었고 마침내 한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개념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원하지만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집안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거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인지장애가 생겨서 판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병원에 자주 가야 할 수도, 심지어 혼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올 수도 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니 그때부터 주변에 알고 있는 몇몇 부모님들이 신체적 장애나 치매를 앓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부모님이 먼 거리에 살고 있는 경우 집집마다 현실적으로 어찌해야 할지 큰 고민이 시작된다. 장성한 자녀들은 서울에 살고 있고 연세 드신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사례이다. 부모님이 건강하셨을 때는 자식들도 부산에 자주 가서 가족 모임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는 주변에 부러움을 살 만큼 화목한 가족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거동이 어려워졌고 어머니마저 치매 증상이 생겼다. 부모님 두 분만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서울의 자녀들은 교대로 부산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자녀들로서는 이를 지속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 가족처럼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부모가 아프면 큰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주변을 보면 장성한 자녀들 중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아예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감에 따라 100세가 넘는 부모님을 80대의 자녀가 병원에 모시고 가는 모습도 앞으로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것이다. 이토록 수명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계속 주장하는 것만이 맞는 길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전만큼 활동적이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도 지속하는 등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나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 속을 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연이 있는 환경은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녹지가 있는 환경에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게다가 자연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더 높여준다는 연구도 있는데 자연이 있는 도시에서 범죄율이 낮다는 조사가 그러함을 뒷받침해준다. 숲이 있는 수목원을 50분, 55분간 걸으면 작업 기억의 용량이 높아지고 창의력도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이 연구들의 이론적 바탕이 주의 회복 이론인데 자연 속에 있을 때 기억과 주의 과정에 방해 요인이 없어지고 회복이 빨라 기억 가능한 용량이 증가되고 창의력도 증진된다는 것이다. 녹지가 있는 커뮤니티의 아이들이 글 읽는 능력이나 주의력이 높고 전반적인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자연광이 잘 드는 병실에 있는 환자가 회복 속도도 빠르고 스트레스도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창문이 없는 방에 몇 시간 동안 있으면 집중이 안 되고 우울해짐을 경험하는데 그런 곳에서 장기간 거주한다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은 쉽게 예측 가능하다. 자연 속을 걸어 다니면서 가을에 다양하게 색이 변하는 단풍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찬 공기를 피부로 느끼고 바람 소리를 듣고 발밑으로 느껴지는 돌멩이의 감촉을 느끼는 행위 등은 모두 우리의 감각 체계를 자극하는 일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다. 집 근처를 걷다가
어느 빵집에서 새어 나오는 빵 냄새에 군침을 삼키기도 하고 유리 창문을 통해 보이는 꽃집에 가지각색의 꽃들을 보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바쁜 도시인으로 살지만 틈틈이 미술관에 가기도 하고 길가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버스킹을 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기도 하며 처음 가보는 소문난 맛집을 방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이가 들면 주의 집중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책에 집중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이 떠들고 있으면 대화를 따라가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용하고 자극이 없는 환경만 찾아다니면 뇌는 더 빨리 늙는다. 뇌를 활기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복잡한 신체 활동과 다채로운 감각을 경험해주는 해주는 일이 꼭 필요하다. 가보지 않은 곳으로의 여행,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픈 욕구는 분명 존재하는데 단지 나이가 들어 체력이 안 된다는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그런 욕구를 무조건 억제하기만 한다면 이는 뇌의 활동을 쇠퇴시키는 일이다.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감각을 풍성히 경험하는 일이 필수이다. 혹여 여행을 가기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주변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둘레길이나 공원을 걷는 일도 좋고 북적거리는 도심의 활기찬 거리들을 걸어보는 것도 좋다. 이런 활기찬 감각 자극은 쉴 때마다 활동을 줄이는 뇌의 신경 세포들을 깨우고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 장점으로 이어진다. 나이 들면서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은 자연 속을 걷는 일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의 일부에게 90분간 자연 속에서 걷도록 하고 나머지 일부는 90분간 일반 거리를 걷도록 했다. 결과를 보면 자연 속을 걸었던 집단은 상대적으로 반추가 줄어들었고 뇌의 스라전두 피질의 활성화도 낮아졌음을 알게 되었다. 반추는 생각을 되뇌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울증 환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생각의 패턴이다. 슬픈 경험을 할 때 활동이 증가하는 스라전두 피질은 우울증 또는 조현증과 관련된 뇌 영역이다. 스코틀랜드의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에게 약 대신에 이러한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한다. 산책, 그리고 새를 관찰할 것, 우울증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불안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과 질환을 치료하는 데 이 처방전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웨일 코넬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이면서 뉴욕타임즈지에 의학 칼럼을 쓰는 리차드 프리드먼은 걷기가 뇌인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극찬한다. 걸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자극을 받는 것이 단조로운 사고에서 벗어나 연상작용과 자유로운 사고의 확산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대인은 미디어와 여러 복잡한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그만큼 자연 속에서 활동할 시간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활 방식의 변화는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의 인지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특히 현대인은 복잡한 인지 기능, 특히 선택과 문제 해결, 멀티태스킹, 억제 등의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 요구되는 삶을 살고 있다. 캔자스 대학과 유타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일간 등산을 하는 등 자연에만 몰입하도록 하고 대신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사용을 잠시 단절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렇게 하여 창의력과 문제 해결 과제에 대한 성과를 50%까지 높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자들은 자연과 창의력의 관계를 주의 회복 이론으로 설명한다. 주의 회복 이론에 따르면 자연을 접하는 것은 뇌의 전두엽이 매개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을 회복시켜 준다고 한다. 자연 속을 걷는 일은 언제나 할 수 있고 후유증도 없으며 돈도 들지 않으면서 인지 능력을 키우는, 그리고 우울증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연구자들은 입을 모은다.
주의 회복 이론이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자연 속을 걸으면 자연의 주의가 집중되므로 관심을 끄는 다양한 환경의 자극들과 상호작용하게 되고, 이는 머릿속에서 되풀이하여 되뇌이는 생각에서 탈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자연 환경 속에서 걸어다니는 노인들은 확산적 사고 검사를 비롯한 여러 창의력 시험에서 직사각형의 경로를 따라 길을 걸어 다닌 노인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용품의 용도를 최대한 많이 생각해내라는 과제를 받았는데, 바깥을 걸어 다니기만 한 것으로도 더 많은 답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사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